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아름답죠? 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것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아름다운 거 아시죠? 자, 오늘 북콘서트를 축하해주러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가슴이 지금 뿌듯하고 따뜻해요. 오늘은 뭔가를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시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건네는 시 한 편이라고 해서 오늘은 내가 시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시를 읽으셔야 되고 나 시 별론데 그래도 시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 그냥 시와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공간을 시치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포에릭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시적 공간. 그래서 내가 시를 말하고 쓰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공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포가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 감각이 깨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순환이 돌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힘이 북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또 사랑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순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런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돌아가실 때는 사랑의 힘이 넘쳐서 주체 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물! 오늘을 살아낸 삶이 남긴 이름입니다. 제가 안부를 했을 때는 안부는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또는 내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물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낸 내 삶이 남긴 이름 그 선물을 마음껏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와 사람과 함께 사랑 나누며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꽃길을 여는 안부시인 김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대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은 시인으로 부를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그냥 시인이 아니라 커피 시인 하면 누구죠? 커피 시인 윤보영, 풀꽃 시인 나태주, 안부 시인 김선수입니다. 그래서 안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본범 문학상담 연구소라고 해서 상담을 함께 하고 있고 교육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함께 초등학생부터 80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대상들과 함께 만나서 시의 향연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시 향연을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삶의 방향이 약간 전환점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 올해가 좀 조금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첫 번째 썼던 책은 2020년에 썼던 오직 엄마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 품절 단종됐다, 절판돼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는 24년에 당진문화재단에서 공모에 당선돼서 올해의 문학인으로 받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집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충남문학인으로 당선돼서 내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또 뵙게 돼서 저도 기쁘고 행복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포부가 생겼어요. 작년, 올 이렇게 계속 책을 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내야겠어요? 안 내야겠어요? 내야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봐야겠다 이런 지금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집 선물의 그 작가의 말이에요. 작가의 말.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꽃이 되어 넘어지고 부서지고
말없이 울던 밤들, 시가 나를 데려갔습니다. 슬픔을 말로 견디게 했고 고통을 언어로 피워냈습니다. 내 아픔을 품고 당신의 시간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모든 아픔은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꽃 하나 피어냅니다. 이 시들은 그 꽃의 이름이자 다시 일어서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위로입니다. 제가 선물 앞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을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워낸 그 꽃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그 시간들이고 제가 피워낸 꽃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신이 조용히 견뎌낸 상처 하나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꽃일까요? 이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라는 말이 시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이끌고 온 이 자리에 나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조용히 견뎌내고 이겨냈던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꽃일까? 근데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라는 말에 빨간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게 치유의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마음 안에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뭐라고 이름 짓지 않으면 계속 이상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들러붙고 저기에도 달라붙고 여기에도 가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각도로 새롭게 재인식하고 그리고 재구조화할 수도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이름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쵸? 그냥 왔잖아요. 그냥. 근데 그 우주 속에 그냥 온 내가 이름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계속 내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상처 하나, 아픔 하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친구와 가만히 대화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꽃일까라고 했기 때문에 꽃의 이름으로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주했던 수많은 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에 이 질척거리는 이 마음은 이 꽃일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 꽃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불투명했던 그 상처의 마음들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이게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시로 표현되었을 때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부여받은 시는 또 다른 생명력을 갖게 되고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다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다시 또 만들어내요. 인간은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책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부를 할 때 보셨던 분도 계세요. 제가 6학년 때입니다. 6학년 졸업식에 엄마보다 키가 컸습니다. 이쁘죠? 그때도 눈치 까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모였던 풍경이고요. 이게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꽃을 엄청 좋아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그 꽃사지를 줄이면 그게 너무 아깝다고 그게 시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사오지 말라고 막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화분으로 꽃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는데 저렇게 창가에다가 놓은 수국을 보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이쁘다 하시면서 그랬던 모습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고요. 저희 엄마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돌아가실 때 제가 꽃잔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꽃과 함께 지금 아주 좋은 곳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제가
그리워하면서 썼던 글들이 있어요. 기억을 쓰는 글들. 그것을 블로그에 계속 썼었는데 그것을 3년 뒤에 다 모아서 책을 만들면서 어머니를 탈삼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오직 엄마예요. 그래서 애도집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오직 엄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최정렬입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름을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코코라는 영화 보셨어요? 코코? 코코 영화, 멕시코 영화인데요.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죽음의 그 문화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죽은 게, 몸이 죽은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몸이 죽었어도 우리를 불러주고 기억해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멸하는 순간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살아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때 가슴이 굉장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불러주는 일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불러드리고 있어요. 귀가 간지러우실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는 엄마의 딸로 글을 썼던 거거든요. 엄마의 딸.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팔형제인데 그 팔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네 엄마니? 네 엄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같은 엄마가 아니더라고. 혹시 이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은, 내가 마주하는 세상을 너도 똑같이 마주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랑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했고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했어. 그래서 너 그거 알잖아. 내가 했던 거, 내가 봤던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공간에서도 나는 A를 보고 너는 B를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이 있어서 너도 봤잖아, 내가 본 걸 너도 봤잖아 라고 하는 순간 벌써 무엇이 생기냐면 그가 나와 똑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달빛 비치는 장독대에도 계시고 잘 익어을 가는 홍시감에서도 만납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 속에서도 엄마를 보고 붉게 물든 개발 선인장 속에서도 저는 아직도 엄마를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자주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엄마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엄마를 일찍 여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별을 일찍. 근데 이별을 일찍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엄마는 늘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문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기 힘들어 엄마를 만들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엄마를 내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그 엄마는 신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엄마와 신과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직 엄마라는 책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제목이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제목이 선물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오직 엄마는 하고 그 다음에 안부는 안 하지? 이런 궁금증 안 생겨요? 생기죠? 왜 선물인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선물인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부는요, 이런 거예요. 아직 여기 있나요? 당신 괜찮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안부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오래 말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안 계시더라도 안부를 전하는 일은 그와 내가 관계를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안부 속에는. 그래서 안부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안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현상에서 살아있으면서 나누는 사랑의 방식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괜찮아? 오늘도 무사히 건너왔니? 잘 지내고 있니?
살아있는 마음을 묻고 아직 버티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으로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선물은 어떤 거냐면 아까 주제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오늘을 버텨낸 당신에게는 그 오늘을 버텨낸 당신 그 자체가 존재만으로도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잘 있니? 괜찮니? 어떠니?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 조용히 어때요? 건네줍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이 시간이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싶고요. 안부와 선물을 제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심심하니까. 시작! 안부가 관계의 문을 여는 일이라면 선물은 그 문 안에서 함께 버텨온 시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부와 선물은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나누는 일은 내가 그에게 선물을 전하는 일이고 선물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부가 살아있는지를 묻는 시집이라면 선물은 살아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집이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이 순간으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순간을 느끼고 경험한다.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선물 시집의 주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부는 사랑의 시작이고 선물은 그 사랑이 남긴 시간입니다. 안부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안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으셨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랑이 남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물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거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짠!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모든 순간은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낸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사이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많았고 내가 과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은 다 지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내가 살아낸 순간들은 모두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이 있어 지금의 내가 되었다. 올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간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같아요. 그죠? 사랑과 기적 같은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나고 지금의 나를 안아주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지나온 살아낸 모든 순간들을 품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이 살아있음의 축복입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축복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멀리서 제 친구가 왔네요. 미욱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지금. 중학교 친구입니다. 중학교. 굉장히 오랜 친구죠? 자, 선물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때는 몰랐다.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으시죠?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50이 되기 전에 50의 마음을 좀 알았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부는 함께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물고기 풍경인데요. 이 말이 조금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처마 끝에 보면 풍경이 달려있죠? 그 풍경이에요. 근데 모양이 물고기 모양이야.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파란 하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거를 보고 쓴 시입니다. 물고기 풍경이라는 제목이. 근데 이제 자연과 사물에 비친 제 그림자, 제 내면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제 3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부는 다시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5부에서는 조용한 위로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는 한 70편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때는 몰랐다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저는 제가 이제 시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시에 대한 이야기는 시치료 중심으로 시치료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시를 썼는지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직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졸립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되어 불어오는 너의 말에 내 가슴은 얼어붙었고 나는 작은 불을 지폈다. 따뜻한 봄 햇살에 불꽃 위를 스치자 불은 더 높이 타올랐고 그 속에서 나는 멈추지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의 전문입니다. 지금 한 번 딱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떨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의 핵심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되어 불어오는 너의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그 상대로부터 받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말로도 그렇고 그리고 눈빛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차가운 바람이 돼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공격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차가운 바람으로 저한테 오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안으로 꿀꺽 삼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밖으로 화로 분노로 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은 저를 살리는 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서 작은 불을 지펴서 저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럴 때 따뜻한 봄 햇살이 불꽃 위를 스쳐요. 저의 불꽃. 제가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따뜻한 햇살처럼 한마디 던집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머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또 혹합니다. 제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얼음을 줬던 사람이, 얼음을 만들었던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이런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좀 따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이 타오르고 그 속에서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끊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도망가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계속 허우적거렸습니다. 그게 그때는 몰랐다의 저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지금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관계를 과감히 밀어낼 수도 있고 또 멀리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저의 이전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내가 타고 있다는 것도 연기되어 사라지는 것도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제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어쩌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마음이 짠하시죠?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치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차가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받기 쉬운 상처의 근원이에요.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불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봄 햇살은 어쩌다 한 번씩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가 그거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이해해야 되고 다 해달라면 해드려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고 힘들게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봄 햇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오른다라는 말은
내 보호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나는 작은 불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위로와 인정의 말들을 살살 던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그 경계의 범주를 넘어서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보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도 저는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알지 못했다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의 절정에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식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조차 모르는 것, 그것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치유의 시작이 이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 마지막 하나의 단어 알지 못했다가 제가 회복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치료 관점에서 상처를 설명하지 않고 몰랐던 나의 시간을 시의 언어로 회복의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우리 이런 질문 나한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려움의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랬냐? 너 왜 그랬어? 이럴 때 되게 많죠. 자기를. 이런 걸 자책이라고도 하고 비난이라고도 해요.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럴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꼭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돌아서 생각했을 때 그때의 내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했던 내가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다시 돌아서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비난하거나 밀어내거나 억압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 친구가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의 내가 아프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픈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나의 어떤 과거 속에 내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바보 같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던져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폈던 작은 불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이때 제가 작은 불이라고 하면 은유적인 표현이라 잘 모를 수 있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작은 불은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입니다. 분노하기도 했고요. 과잉으로 노력하기도 했어요. 저는 과잉 노력주의자예요. 과잉으로 잘 보이려고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애착하고 참고 버티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작은 불로 불 때운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조금은 왜 그랬을까? 그거 아니어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애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고 그걸로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때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시는 별로 안 좋은데 해석을 너무 잘하죠. 아니 해석을 그런가요? 시는 별로인 것 같은데 해석을 너무 잘한 것 같죠. 자, 두 번째 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실 분 없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거기 마이크 있으세요? 이쪽 보셔도 되고 이쪽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열어드릴게요. 제목이 기억입니다. 시작. 앞에 보세요. 기억 김선순.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 같던 아버지. 노예나
꼬인으로 과묵해야만 했던 사람, 중풍에 지친 몸, 늦가을 낙엽처럼 수분을 잃고 말없이 흔들리던 어느 날, 지팡이와 씨름하며 동구밭까지 옮기던 발걸음, 절뚝이던 그 걸음 하나하나가 기다림의 돌로 쌓였음을 왔냐? 짧은 말 한마디, 묵직한 기다림과 말없이 흐르는 사랑이 느릿한 강물처럼 오늘까지 흘러온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나 눈물이 안 나와 이러신 분 계시죠? 그 눈물이 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또 다른 치유의 힘이거든요. 근데 보시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다가 책의 제목이었고 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에다 또 그때는 몰랐다를 썼더라고요. 너무나.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써놨던 시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쓴 시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떠올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남자 상을 굉장히 안 좋게 심어주시기도 했고요. 결혼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남자가 싫었습니다. 근데 남존여비가 엄청 심하셔가지고 여자는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안 하셨어요. 저희 파형제 중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5이었는데 딸들은 다 희생양이었어요. 희생양.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돈벌이 수단. 이렇게 말하는 거 슬프네. 그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여자한테는 그랬습니다. 근데 강력한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고 배들 수도 없어서 아버지를 저 멀리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산 너머 막 바다 너머에 경계에다가 두고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어느 순간 딱 떠올라서 쓴 시인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 대학교를 가는 것 자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안 보내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떤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그때는 연세가 엄청 많으셔서 중풍이 2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 황소 같던 사람이. 근데 꼭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그 찻길까지 쩔뚝이면서 꼭 나와서 그 자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 기다렸는지 모르잖아요. 가면 계시니까. 근데 저희 엄마 얘기를 나중에 들었더니 한참 가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고 가요. 2마디도 안 하고 왔냐? 그리고 땡이야. 그리고 가셔. 그러면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제 마음이 안 돼서 왔냐 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로 가고 그랬던 풍경을 그렇게 그대로 써본 거예요. 중풍에 지친 몸, 늦가을 낙엽처럼 수분을 잃고 말없이 흔들리던 어느 날 지팡이와 씨름하며 동구밭까지 옮겼던 발걸음들, 그것이 저에게 쌓여있는 어떤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시를 보면서 제가 달라졌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품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더 할 건데요. 또 하나 누가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실 분?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웃는 선생님 계셔요 지금. 거기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세요? 네. 마이크를 빨리빨리 쥐어야 바라볼 수 노을빛으로 오신 당신 김선순. 바라볼 수조차 없던 해는 그 자체로 아버지였다. 너무 멀고 너무 뜨겁고 너무 강해 다가설 수 없던, 그러나 해가 지면
무리로 번져드는 그 노을빛이 바로 내 안에 스며든 아버지의 숨결.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가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며 숨쉬는 길. 한때는 너무 멀고 너무 낯설고 때론 두려웠던 그 빛을 이제는 가만히 내 안에 들인다. 당신이 남긴 노을빛은 그리움으로 버티는 힘으로 내 삶을 비추고 있음을 나는 오늘 그 노을 속에 선다.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 쓴 시예요, 이거는. 근데 아까 기억이라는 그 시와 이 시가 굉장히 통하죠. 근데 색깔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거 많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한테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해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다가가면 제가 타버릴 것 같고 다가갈 수가 없었던 그런 해 같은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저수지에 그 해가 비쳤는데 노을빛이 물에 쫙 번져서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순간 해가 해로만 있었던 건 아니겠구나. 그 스며들었던 번진 그 노을빛이 내 안에도 그렇게 고요히 스며서 있었겠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진짜로 영감이 왔던 시예요. 그 순간에 그냥 썼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노을 속에 선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을 제가 시로 쓴 겁니다. 제가 읽지 않은 이유는 읽다가 울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근데 저 대신에 울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해요.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직 엄마를 쓸 때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한 개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는 먼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직 엄마를 쓰면서, 안부를 쓰면서 이것이 많이 회복이 되고 풀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시치료적인 관점에서 이 두 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점에서 풀어보면 말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가 왔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굳이 혹시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와줘서 고맙다, 내 딸이라서 행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휴, 그래서 오셨구만. 나는 안 그래서 울었는데. 그리고 이게 눈물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엄청 사랑하셨나 보다, 사랑받으셨나 보다. 그 사랑의 기억이 내 안에 스며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풍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6개월을 아, 그러셨군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또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랬나 봐요. 그죠? 근데 말로 드러나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치료적 관점에서의 표현 방식이 달랐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랬구나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서로가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을 당시에 어떤 여자가 사랑받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108세예요.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7째라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40살에 낳았습니다. 그럼 그 뒤는 더하기 빼기 하시면 제 나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이만큼 사신 아버지가 살았던 당시에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만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정숙해야 돼. 저 중학교 때 바지 입는 걸 혼났어요. 바지 입으면. 여자가,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뛰어다니는 것도 여자가. 뭘 하려면 목소리 큰 여자가. 그게 엄청 싫었어요. 그 말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말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걸 재인식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같았던 아버지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생각해봤더니 아버지가 엄청 큰 사람이야.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시골에는 소시장이 열렸어요. 소시장. 엄청 크게 어렸을 때. 그러면 큰 시장에 막 그 소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걸리를 드십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 항아리 있죠, 항아리. 그 사람들이 내기를 해요, 내기. 그 막 항아리에다가 막걸리 넣어갖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드셨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가, 니네 아버지는 밖에서는 호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들으시죠? 밖에 나가면 호인이에요, 호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집에 오면 왕처럼 군림을 해.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느티남으로 딱 이미지화 되면서 벌써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가 가지고 있는 마법이거든요. 시는 선명하지 않은 것, 구체적이 않은 것에 이미지를 입힘으로 인해서 선명하게 구체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치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몸의 흔적들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몸 동작, 몸 행동 속에 그 애착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나에게도 그것이 사랑이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을빛으로 오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당신이라는 모습이 내 안에 노을로 스며서 내면화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상실된 대상이 내면화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가 되고 그 애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숙한 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언어화돼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시니까 그런 시들을 좀 더 많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찍으시는 분 없나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치유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이 없던 사랑도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줘야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해도, 있어주기만 해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제가 이제 중학생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중학생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이야기, 생각으로 엄마가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 같지 않은 엄마들도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엄마 아빠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말,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아까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하기 어려워서 엄마를 내려보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면 평생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럼 어떻게 이 엄마라는 말을, 부모라는 말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남에 대한 얘기였어요. 너를 낳아준 것으로 그분들은 사랑이었다. 낳아주어서 네가 존재하고 있으니 그 존재함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사랑이었고, 그분들이 네가 성장하고 커나가는 동안 조금 더 잘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사랑을 줬다라면 그건 보너스인데 어쩌냐, 그 보너스가 없으니. 근데 보너스를 안 준다고 화를 낼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면 너의 존재를 잊게 했으니 그 존재함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그 선택하면서 네가 네 삶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제가 지금 치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이들과 엄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상처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치유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엄마를 재구조와 인식하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건너지 못하는 강 같은 그런 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떠난 이는 사라지지 않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된다. 그가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스쳐서 떠났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리움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다. 많이 그리워하세요. 그리움이 우울하고 슬픈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움은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아프기도 해요. 슬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리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는 힘으로 이렇게 살게 했다라고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쓴 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치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부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누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때? 중간에? 현 선생님이 읽어주시려고요? 이 시는 다 같이 읽고 다음 시 읽어주신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매일 서로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멀리 떠있는 별처럼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있어도 가슴 안 가득 차오르기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건 식탁을 나누고 하루의 끝을 함께 맞는 일만이 아닙니다. 말없이 고요한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내 안에 그를 조용히 놓아두는 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머무는 자리.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이런 시가 함께라는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 하면 그 단어 속에 왠지 어깨동무를 해야 될 것 같고 눈빛을 마주해야 될 것 같고 함께 누워야 될 것 같잖아요. 함께가. 근데 그 함께를 재해석한 거예요. 제가 보니 함께라는 말은 굳이 내 옆에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아까 친구 얘기했는데 중학교 친구인데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늘 함께 같아요. 이게 진짜 함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머무는 그 거리. 그래서 우리 인문학 강의할 때 제가 그거 했었죠? 마음의 거리. 그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함께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함께의 시를 가지고 치유적 메시지를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멀어지면 단절일까요? 멀어지면 단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힘을 내야 될 게 뭐냐면 멀어져야 할 때는 멀어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처럼 그 봄햇살 같은 하나의 말, 그 다음에 따뜻한 시선 한 번에 녹아내리면 안 돼요. 아닐 때는 아니어야 돼요. 그쵸? 왜? 멀어지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퍼즈, 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잠깐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단절,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실래요? 침묵의 관계도 언어다.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도 제가 인문학 강의를 했었어요. 그죠? 그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침묵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한테 침묵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 먹힙니다. 눈치를 봐요. 엄마가 말 시키려고 옆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관계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관계의 언어로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붙잡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착이 불안정 애착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못합니다. 늘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쓰러진다는 건 내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붙잡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내 안에 놓아둘 수 있는 여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백이 있는 관계여도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행복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자, 현 선생님 읽으셔서 또 읽으실 거예요? 누가 또 이 시를 읽어보실래요? 시가 엄청 길어요. 아, 자, 우리 현 선생님이 지금 뭐라 하지 이런 걸? 아, 뭔가 발동이 걸렸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디 갔죠? 제목 그냥 해주세요. 나중에는 입에 넣는 것마다 꽃이 피었고 날마다 입으로 계절을 먹었다. 인맥마다 젊음이 숨을 쉬었고 쌀알은 더 이상 하얀 죽음이 아니었다. 기미로 솟아오른 무용의 심장, 생애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문장. 어머니는 말했다. 젊음은 새도 심는다고. 그 말은 칼이었고 방패였다. 설익은 시간 속에 앉아 밥알 사이에 무늬를 읽었다. 뜨거운 문 언제나 말이 되기 전에 먼저 목구멍을 지나갔다. 달큰한 빵 한 조각이 머머리에 머무는지를 따라가며 나는 내 시간과 다시 몸을 맞댄다. 이제 한 알의 사과를 해석하는데도 첫날의 통증이 동일해야 합니다. 살아있음 위에 켜진 경고등은 붉고 붉음은 단맛에 닮았다. 삶은 먹는 것과 먹히는 것 사이 끝없이 흔들리는 구강의 일인가 보다. 아유, 시를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자, 소리내서 시를 읽으면 이런 리듬이 생겨서 훨씬 좋습니다. 이 시를 눈으로만 읽으려면요, 호흡이 길어가지고 읽다가 말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그래서 시집을 가지고 가시면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템포라든가 말하는 내가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도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 딱 읽었을 때 이것이 뭐다라고 말하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냥 어느 부분의 한 곳에 이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죠? 있으세요? 하나도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시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전체를 이거 어떻게 쓴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시를 읽으시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나한테 탁 오는 단어, 내가 딱 멈춰지는 지점, 그리고 나도 모르게 훌렁거리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사과와 통증 사이입니다. 제가 사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사과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됐던 사과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참 부실해요 요즘에.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쓰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래도 내 몸의 호흡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신체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들을 감각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젊음은 쇠도 씹는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늘. 근데 그 말이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들을 때는. 근데 젊음은 쇠도 씹는다 라는 말이 엄마가 하셨을 때는 긍정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 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가 뭘 먹을 때 이걸 먹어도 되나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입이 즐겁고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마냥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어머님이 저희 어렸을 때 야 젊으면 쇠도 씹지 라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칼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거든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젊음은 쇠도 씹는다라고 했던 것, 그거 속에는 칼처럼 몰아붙인 말도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방패처럼 견디게 해줬던 말들도 있어요. 그 두 개의 말이 내면 안에서 나를 생존하게 해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엄마가 어떤 의미로 했든지 상관없이 그 엄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한테 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제가 두 개의 마음들, 칼과 방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뜨거움은 언제나 말이 되기 전에 먼저 목구멍을 지나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뜨거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라통 터지는 거 있죠. 막 여기에 막 우라통 터져서 뭔가 반항하고 싶고 막 쏟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삼켰어요. 그러면 그 우라통이 다 어디 갔을까요? 목구멍을 데우고, 목구멍을 다 태웠겠죠? 태우고 또 어디로 갔어요? 위와 장을 지나서 어딘가에 머물러 있겠죠. 제가 배설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저에게 독소가 되고 제 몸을 괴롭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됐어요. 위가 안 됐어요. 지금도 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제가 그거를 뱉어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거를 꿀꺽꿀꺽 삼켰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그때 그 순간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제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아픈 것을 돌보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아픔을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몸의 언어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체적인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약하게 만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안 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제 몸을 위해서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매운 거 안 먹고요. 그리고 뭐를 안 먹냐면 커피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를 실행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씩 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알의 사과를 먹는데도, 해석하는데도, 이제 저는 먹는다고 하지 않고 해석한다고 해서 시적 표현으로 해석하는데도 전날의 통증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전날 아팠던 저희 통증한테 야, 나 사과 먹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 버티면서 삼키면서 왔던 그 통증들을 이제는 내 몸에게 허락을 구해야만 가능해진 제가 됐다. 즉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안 물어보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이 좋으면 우리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동의하고 물어본다는 건 이미 제가 그 부분에서 치유를 하고자 하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치유로 전환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음 위에 켜진 경고등이 무슨 색이었죠? 살아있는 내한테 경고등이 떴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떴어요. 근데 그 붉은색이 어떻대요? 무슨 맛이에요? 단맛이야. 경고등은 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삐용삐용삐용 경고등 뜨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붉은 경고등이 달아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경고등은 삶의 어떤 적신호라고 한다면 그 적신호가 그것이 끝나는 게 적신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생명의 언어로 살아오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를 쓰면서 제가 사과와 통증 사이 라는 시를 쓰면서 제가 쓰고 나서 나중에 읽었을 때 굉장히 제가 힘이 났어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쉬어. 너무 많이 하잖아, 일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몸을 좀 돌봐 이렇게 해요. 여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제가 제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적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다면 이렇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다 새겨져 있어요. 결결이 골고리. 그래서 그 결결이 골고리 새겨진 그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것도 좋다. 요 손가락이 왜 그렇지? 이상한 느낌이 올 때는 그것과 함께 마주해 보셔도 좋겠다. 그 속에 무엇인가의 기억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 시가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다. 통증을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늙어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 어제는 안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50이 넘어가면 50까지는 성장의 속도를 산다면 50이 넘어가면 하향의 곡선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통증이 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살아있음은 감각의 협상이다. 협상이라는 카드 아시죠? 그렇죠? 뭔가 타협을 해야 돼. 뭐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그 통증들과 함께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유의 메시지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음도 그렇게 같이 가는 거다라고 느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오늘도 삼키고 느끼고 조절하며 삽니다. 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나는 또 오늘도 나는 삼키고 느끼고 조절하면서 살아있음으로 견디고 또 오늘도 살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살아있는 나를 보셔야지 그 지나간 속에 나를 가지고 애달아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물고기 풍경이에요. 지금 몇 시죠? 못하겠다. 큰일 났다. 그럼 물고기 풍경은 책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그 김미성 선생님 읽으라고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책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성 선생님이 아동문학가랑 동시로 이번에 나름문학상을 받으셨거든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동심으로 살고 계셔서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단절,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지 않은 거,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재라는 말에 온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쓴 시거든요. 부재의 온도. 그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새 내린 마음의 비는 창문을 닫고 떠났다. 남겨진 건 투명한 정막, 그리고 그 위에 뜬 물비늘 몇 점. 어제의 목소리 내 안에 들판을 지나 짙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웃음과 따뜻한 말들이 꽃피듯 몰려왔다 사라졌다. 봄장 같은 시간이었다. 이제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그림자까지도 절제된 조용한 식탁. 나는 누구의 부재도 묻지 않는다. 말하지 않은 말들로 하루를 끓인다. 이 고요함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나만의 것, 나만의 집이다. 어떠세요? 제가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부재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한때는 너무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에를 어떻게 하면 늦게 들어갈까?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진짜 눈꺼풀이 내려올 때쯤 집에 들어와 자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눈 뜨면 얼른 나오는 게
저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 저와 대화를 하면서 물을 끓이고 있고 밥을 하고 있고 요리를 하면서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부재의 온도를. 그래서 사실은 연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국은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연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재의 온도라는 시를 쓰고 그 마지막에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나만의 뭐라고요? 나만의 뭐라고? 나만의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재조차 내가 혼자 있는 것조차도 충분히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의 시들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치유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래서 부재는 사라짐이나 결핍이나 끝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남아있는다. 슬픔의 온도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증거다. 누군가에게 슬픔이 느껴지고 어떤 것에 슬프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은 그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음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그것을 사랑하고 있구나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굳이 슬플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의 하나다. 부재는 잊자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부재하거나 한 것들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건강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있었는데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이 또 다른 나에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다시 깨어 부분도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 해보셨죠? 자기 자신한테. 이런 말들은 제가 쓴 시에 여름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근데 제목이 여름은 사과하지 않는다예요. 여름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땀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데 그 여름이 저한테 결코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고 썼는데 그 여름은 아팠던 날, 그리고 무너졌던 선택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의 덩어리라면 여름은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은요, 강력하게 그 여름의 빛으로 많은 것들을 피워냈고 많은 것들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은 그 여름으로 나의 생을 관통했고 그 나의 생 속에서 그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여름은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상처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약속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굳이 여러분이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순간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직도 스스로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계절이 있다면 그 계절은 정말 사과해야 할 시간일까요? 여기서 계절이라고 하는 건 은유적 표현이어서 미안해하고 고통스럽게 내가 느끼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거나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여름은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고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든 순간들은 다 진짜 보석이에요. 보석. 그 보석 같은 그것들이 보석으로서 여러분 눈에 비치고 보석으로서 내가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곧 선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 2개만 하겠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날 거예요. 자, 시가 하는 치유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시를 통해서 제가 치유받은
받은 것을 시치료사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시가 하는 치유의 일이 뭘까?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시작.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을 대신 말해준다. 인정하시죠?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과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시작. 침묵을 상처가 아닌 자원으로 전환한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의 어떤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오히려 머물러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 시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생산하게 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감정을 고치지 않고 함께 존재하게 한다. 고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그 감정을 다른 걸로 전환하고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을 그냥 함께 존재하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삶을 성취의 서사에서 존재의 서사로, 자, 성취의 서사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계속 불도저처럼 나가야 돼요. 그쵸? 성취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취보다 앞서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립된 나를 관계 속의 나로 확장한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계속 내면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의 대화 속에 타인과의 대화가 확장이 됩니다. 그게 시치료에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공감을 통해서 타인 이해, 타인 수용, 타인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큰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관계 속의 나로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의 시간과 믿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가도 끝에 가서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고 글을 쓰다 보면 지금의 내가 결코 부정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발견한 시치료였고요. 선물 시집의 핵심 언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집의 핵심 언어는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요, 침묵, 비어있음, 기다림. 그 안부는 조금 어땠냐면 이렇게 공간이 좀 넓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집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선물이라는 시집이. 그래서 고요하고 침묵 있고 비어있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언어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침묵은 실패,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침묵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고 비어있음은 가득 찬 일입니다. 고요는 시인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고요라는 그것이 저에게 시인의 집이었다, 저의 집이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고요함에 굉장히 기쁩니다. 고요함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행복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고요 속에 행복함을 가지게 돼서 예전에는 막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만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여백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비어있음이 가득 찬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취 이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연결, 연대에서 기도와 기다림에서 만들어집니다. 힘들었던 삶의 관문을 혼자서 버텨온 게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도 돼. 하지만 그 마음,
누군가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과 단절이 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기를 죽입니다. 근데 이 연대가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진짜 끝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혼자 이룬 게 아닌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 속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저 혼자만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펼치는 건 이 속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과자를 가져오신 분도 계시죠. 이 케이크를 갖고 오신 분 계시죠. 그 다음에 기타 듣는 멀리서 막 이 밤에 일을 끝나고 달려오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막 오시에 있다가 저기 제 시를요,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어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거를 밤새 써서 저렇게 제시를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살짝 일어나 주세요. 박금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주세요. 아유, 얼굴도 예뻐요. 마음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저기 포토존도 만들어주셨어요. 이따 사진 찍으셔야 돼요. 포토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그 연대의 힘, 연결의 힘을 강력하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으로 살았던 삶을 조금 더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그 공화산 정훈 선생님 죄송해요. 산을 많이 못 온다고 혼내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무엇을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 있어. 존재하고 있어.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회장님,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불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이루는 거, 뭔가 해내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기만 해도 내 스스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아무나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행복을 같이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감당해야 할 짐에서 함께 건너 받은 선물, 오늘의 고요도 비어있는 자리도 아직 말하지 못한 나도 모두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받은 선물이고 그 함께 받은 선물과 오늘을 숨쉬고 있고 감각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만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시를 자서전처럼 썼어요.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흐르는 춤이다. 안개, 유성, 강물, 꽃눈으로 쓰는 자서전. 김선수. 눈을 뜨면 희뿌연 안개의 시간. 어제의 말이 채 마르지 않는 입술로 누군가의 기억을 적신다. 안개는 온몸이 수분이라 부력으로만 존재한다. 붙잡으려 할수록 흩어지는 것. 그 흔적이 나의 첫 장이었다. 안개가 걷히면 유성이 떨어진다. 별이 낮게 보이지 않는 건 바람보다 빠르게 한 생을 달려가기 때문이다. 어둠은 언제나 배경이었고 빛은 찰나에 타버렸다. 그러나 올려다본 눈동자 속에서 나는 가장 밝았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기록되는 불빛,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장이었다. 시간을 말하자면 강물이라고 해야겠다. 흘러야만 살 수 있었고 머무는 순간 썩어버렸다.
스스로를 깎아낸 만큼 누군가의 갈증을 적셨다. 흐른다는 건 지워짐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는 일. 안개를 지나 유성을 지나 내 안으로 되돌아오는 길. 그 길이 나의 세 번째 장이었다. 어느 날 문득 꽃눈 하나가 돋았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자리에서 계절이 밀려올린 숨결. 아픔과 기다림이 포개진 시간 위에 새로운 문장이 움텄다. 어제는 안개로, 오늘은 유성으로, 내일은 강물로 흐르며 나는 아직도 쓰이는 중이다. 저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사인을 또 해서 드려야 돼. 그것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사이에 멋진 퍼포먼스 신앙송을 준비하신 임종숙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뭐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